물의 힘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차에다가 충전을 시켜서 그 차를 타고 갈 수 있었던 게 이미 120년 전 이상 전에. 양수는 버튼만 누르면 3분 안에 전력 계통을 안정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3분 대기조군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수력이라는 거를 제일 많이 이용한 나라는 압도적입니다. 물과 미래에 관해 한 수 배워보는 시간, 국가물관리위원회 토크 콘텐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기후캐스터 정주희입니다. 자, 오늘 흥미로운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먼저 물로 자동차가 움직이는 시대, 물의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자, 오늘 먼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과 과학을 넘나드는 통찰력으로 환경 이슈를 흥미롭게 풀어주고 계신 분이죠. SF 작가님이자 또 과학자, 현재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곽재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곽재식입니다. 그리고 수자원 에너지에 대해서 유익한 지식과 또 정보를 전달해 주실 스마트 건설 방재학과 인덕대학교 정창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청남입니다. 사실 제가 물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저보고 물박사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박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물방송입니다. 물박사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 TV에서 재난이 나거나 홍수가 나올 때만 출연을 했는데 오늘 이런 자리를 나오니까 굉장히 뜻깊은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부르니까 오늘 아닌 게 아니라 아침에 또 비가 막 오고. 네, 맞아요. 또. 그렇습니다. 비 올 때만 이제 비정기적으로 나오다가 이렇게 이런 방송에 나오니까 굉장히 뜻도 깊지만 많은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로서는 의미가 깊습니다. 21세기에 이제 좀 기후제를 지낼 때는 약간 장삼 좀 이러면서 기후제를 지내야 되지 않을지. 나오실 때마다 비가 내리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톰 크루즈 영화 중에 혹시 오블리비언이라고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그 영화에서 바닷물을 에너지원으로 막 빨아들이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이것도 곧 머지않아서 현실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SF 작가님이기도 하시니까 이게 상상의 기술 그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남았을까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네. 물을 연료로 해서 차가 간다라는 거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되게 생각하기 힘든 거죠. 연료라는 거는 산소하고 반응을 시켜서 활발하게 열과 빛을 내뿜을 수 있는 거를 연료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물을 꼭 차에 직접적으로 안 넣어줘도 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전기를 만든 다음에 그 전기를 차에다가 충전시켜서 전기차가 가면 그건 또 어떻게 보면 물로 맞아요. 차가 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근데 의외로 이런 거는 되게 오래됐어요. 전기차가 개발돼가지고 미국에서 돌아다닌 거 기준으로만 따져도 1890년에 전기차가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이아가라 폭포에 거대한 수력 발전소가 건설된 게 189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895년 시점에서 수력 발전소에서 전기가 콸콸콸콸 물의 힘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차에다가 충전을 시켜서 그 차를 타고 갈 수 있었던 게 이미 120년 전 이상 와. 전에 실용화가 사실 됐던 적이 있어요. 우리 휘발유 차보다 어떻게 보면 물의 힘을 이용하는 차가 먼저 실용화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깝게 보면 물을 연료로 가는 차라고 보면 아유 특단된 소리 하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만 조금 넓게 보면 물을 이용해서 그 힘으로 뭔가 차를 움직여 보자라고 하면 이미 아주 옛날부터 우리가 하고 있던 일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재생에너지 비율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만 해도 재생에너지 비율이 80%, 높게 보면 90%까지도 보거든요. 노르웨이의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다녀요. 수많은 노르웨이의 그 계곡을 흐르는 그 물이 만드는 수력발전소의 전기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 일부 국가에서는 어떻게 보면 물의 힘으로 가는 자동차가 이미 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좀 생겨나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산유국이라서 기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만 에너지의 90% 이상이 수력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물로 가는 자동차다라는 게 맞는 말씀이죠.
자, 이런 수자원뿐 아니라 태양열이나 풍력 등 다양한 대체 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후위기로 인해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게 주요 핵심 포인트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과제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마침 8월 22일이 에너지의 날이잖아요. 오늘은 여러 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수자원을 활용한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력 발전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폭포가 쏟아듯이 크게 나이아가라 폭포 이런 데, 뭐 맞아요. 소양강댐 이런 데에서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지는 이런 걸 흔히 많이 생각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좀 작은 규모로 지역 곳곳에 조그만하게 설치를 해가지고도 쏠쏠하게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쪽으로 접근해서 만드는 소수력 발전 뭐 이런 거 계속해서 좀 확대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재생에너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전기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면 뭔가 좀 새롭게 나온 태양광, 풍력 이런 거를 일단 많이 떠올리게 되죠, 그죠? 네. 그런데 막상 통계를 내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고 전기를 만드는 방식은 사실은 수력이거든요. 옛날부터 오랫동안 많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 거. 그렇다는 면에서도 우리가 에너지 관점으로 물을 보는 거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력이 한 전 세계 재생에너지 중에 한 47%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재생에너지의 우리 가장 큰 문제점들이 불규칙성입니다. 결국은 햇볕이 비쳤다가 바람이 불었다가 그러면 에너지가 불규칙하잖아요. 근데 이 전력 계통을 가장 안정시켜 줄 수 있는 게 물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뭐 물도 가뭄이 오거나 홍수가 났을 때 수력 발전도 불규칙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양수 발전소라는 겁니다. 양수 발전소는 쉽게 얘기하면은 대규모 ES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터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전력이 남아돌 때 조그만 규모로 이제 양수 발전소를 만들어서 산 꼭대기 저수지에다가 물을 올려놓으면 그걸 가지고 피크가 전력이 올 때 발전을 시킬 수 있는데요. 전력 계통은 굉장히 좀 불규칙해서 이게 전력이 재생에너지에서 공급이 부족하게 됐을 때는 전력망이 블랙아웃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도와주냐 하면 양수가 해줍니다. 양수는 버튼만 누르면 3분 안에 전력 계통을 안정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3분 대기조군요. 그렇죠. 물을 쌓아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불안하다 싶으면 버튼 누르면 3분 안에 해결. 그러면은 양수 발전소 덕분에 장마철에는 에너지가 좀 남고 가뭄일 때는 좀 생산량이 줄고 이런 약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뭄과 이제 장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텀이 이제 한 달, 두 달 이렇게 길지만 전력 계통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 단위입니다. 1시간, 2시간. 우리 예를 들어서 갑자기 폭염이 오면 모든 집이 이제 에어컨을 켜기 시작하면 전력 계통이 불안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풍력이 한 20% 차지했는데 바람이 안 불어요. 그러면 어디서 끌고 올 데가 없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3분 대기죠. 양수 발전소가 버튼만 누르면 그 부족한 전력 계통을 메워주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이면서도 재생에너지를 살려주고 보완해주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다시 곽재식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수자원 기반 에너지가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양하고 빨아들이는 양하고 같아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더 이상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중립적이라는 거죠. 뉴트럴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무슨 동력을 만들어내는 어떤 공장이라든가 무슨 뭐 발전하는 방식 이런 게 뭐하고 연관해 보면 좋을까요? 뭐 사랑과 연관이 된다 이런 거 생각하기 쉽습니까? 뭔가 뭐 사랑의 뭐 화력 발전소 이런 거 좀 어감이 잘 안 느껴지잖아요. 사랑의 활. 그런데 우리가 물레방앗간 하면 뭐가 떠올라요? 사랑이 떠오르죠. 물레방앗간 하면 뭔가 좀 그렇잖아요, 좀. 그만큼 우리의 문화 속에 옛날부터 깊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물이 그러네요. 흘러가면서 물레방아가 돌아가가지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옛날에는 방아를 찍고 있고 요즘에는 전기를 만들고 있고 되게 우리 친숙하게 옛날부터 많이 들어와 있던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로 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유지 보수하면 어떻게 되는지 수명이 얼마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하기 좋고 건설하기 좋은 점들이 많이 있죠. 그럼 AI 시대가 되면 데이터 센터 같은 걸 많이 건설하는 맞아요. 거죠. 데이터 센터는 열이 많이 나오니까 그 열 식히는 게 제일 네.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식히기 위해서 거기서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한 가지 주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뭘 이용하는 거겠습니까? 한 글자예요. 물? 물! 뭐겠습니까? 지하수를 뽑아 올려가지고, 지하수 딱 뽑아 올리면 시원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지하수를 뽑아 올려가지고 그 열, 정확하게 말하면 냉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거를 이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냉방하는 그 에너지상의 효율을 얻는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무슨 되게 새로운 첨단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냉각을 한다라고 하면 되게 낯설고 희한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게 무슨 기술이냐, 그 위험하지 않냐,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올 수 있는데, 지하수 뽑아다가 쓰는 거는 우리가 옛날에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에 우물 뚫을 때부터 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우리가 안다고요. 어디까지 뚫으면 물이 어느 정도 나오고, 뭐 여름철에는 온도가 몇 도고 겨울철에는 온도가 어느 정도고 다 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물을 이렇게 식힌 다음에 좀 미지근해지면 그걸 어디에 사용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식수로 쓸 수 있겠다. 이런 식의 활용 용도까지 쭉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수력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두 번째는 사실은 풍력, 세 번째 이제 태양광인데요. 수력이라는 건 결국은 개발하다 보면 이제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력 발전 에너지가 정체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재생할 때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양수라는 거죠. 양수를 통해서 이 재생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불규칙성을 어느 정도 스무딩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무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1960년대에 최초로 대규모 댐을 만든 게 우리나라 기술로 소양강 댐인데 그 당시에 만들었던 목적은 사실은 전기였어요. 그렇게 이제 그 댐으로 전기를 막 공급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고 나니까 용도가 바뀐 거예요. 왜냐면 이제는 보니까 전기보다는 소양강에 있는 물이 30억 톤이나 돼요. 수도권에 물을 공급해야 되겠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보면 팔당댐도 가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큰 저수지가 있으니까 좋네라고 생각하는데 만들었던 목적은 전기예요. 전기로 전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지금은 전기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수도권 그리고 광역상수도를 이용해서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모든 한 2천만의 젖줄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처음의 목적과는 다르게 물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물이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가 역사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물을 어떻게 이용하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무궁무진합니다. 네. 전 세계에서 수력이라는 거를 제일 많이 이용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압도적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히말라야 쪽에 이제 창포강에서 이제 건설 중인 댐이 완공되면 거의 그 발전소 하나에서 우리나라 전력량이 나옵니다. 압도적 1위는 중국, 2위는 브라질, 그리고 3위가 이제 미국 정도 되는 거죠. 정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일단 강이 좀 커야 되는군요. 나라가 크고 강이 좀 커야 되는군요. 그렇죠. 일단 수량도 많아야 되지만 일단은 뭐 계곡이 좀 깊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히말라야라든가 로키라든가 뭐 우리가 그 안데스 산맥 이런 게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강의 물을 어떻게 써보자라고 해서 우리가 롯데타워라든가 아니면 코엑스의 냉난방을 한강에 있는 물을 끌어와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전력이라든가 기존 냉난방을 이용할 때 대비해 한 30% 이상 저렴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쓸 때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강물에 진짜로 물레방아 돌리듯이 뭐 이런 정도로 설치를 해가지고 소수력 발전을 해보면 그것도 의외로 물을 되게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쏠쏠하다라는 이야기 좀 보도 많이 되는 거 봤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이탈리아 같은 데서는 이런 거를 뭐 전국적으로 막 몇천 개씩 1,000개 이상 막 한다고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좀 어떨까요? 우리나라 지금 상황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환경부에다가 허가만 취득하면 개인 사업자가 소수력 발전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라고 해보면 결국은 경제성이 있어야 되겠죠. 결국은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소수력도 하고 태양광도 하고 풍력도 하고 이런 재생에너지를 좀 더 많이 해서 결국 금을 찾는 것처럼 전기를 찾아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앞서 이야기해 주신 해외 사례들과 좀 비교를 해서 수자원 대체 에너지 관련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 경쟁력은 좀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대체 수자원 에너지라 그러면 수열이 대표적인데요.
수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국가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좀 다른 뭐 프랑스라든가 노르웨이 같은 나라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수자원공사 같은 데서 보면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 수준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사실은 굉장한 물 강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스마트 물 관리, 디지털 트윈까지 가는 거죠. 우리나라들이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건설부터 시작해서 유지 관리, 스마트 기술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물 강국이다. 사실은 우리가 수력 발전, 양수 발전 그러면 왠지 그 70년대, 60년대 옛날 기술 같잖아요. 근데 수력 발전에서 효율에서 핵심이 뭐냐면 터빈, 수차입니다. 근데 이 터빈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한 5개 나라밖에 없어요. 그렇게 적어요? 네, 그러니까 이 터빈 보시면 굉장히 좀 예쁘게 생겼는데요. 이 터빈이 물을 돌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 터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을 이용해서 항공기 엔진도 만듭니다. 와. 물에서 시작한 아주 단순한 기술인 것 같지만 이 효율이 올라가면서 결국은 글로벌하게 이제 물 시장에서 전 세계에서 수차 시장도 제패하고 좀 더 기술을 활용해서 제트기까지 가는 그러다 보니까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이제 물을 마시기만 하고 요리를 하고 씻는 시대를 벗어나서 물로 달리는 시대가 정말 되었네요. 와, 정말 신기하다. 미래에 정말 더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교수님 책에도 오래된 미래라고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수력 발전의 미래, 희망적으로 계속 보시는 거죠? 그렇죠. 재생에너지의 대표고 기후변화 시대에 재생에너지가 더 많이 주목을 받게 될 테니까요. 특히 저는 어떤 생각도 좀 많이 해보냐면 저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국내에서 수력 발전, 물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보는 거 이것도 여력이 있거니와 우리가 세계를 좀 더 넓게 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우리 주변에서 수력 발전을 전기 만드는데 되게 많이 의존하고 있는 좀 대표적인 곳 중에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북한. 북한은 연료 수급이 잘 안 되면 석유 같은 거를 잘 쓸 수 없게 되면 수력 발전에 되게 의존을 많이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수력 발전은 뭐 연료 같은 게 안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부터 해오던 거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도 수력 발전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세계 각지의 상황을 보면 뭐 이런 첨단 기술로서 수력 발전을 도입하는 그런 흐름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경제 개발을 처음 시작해 보려는 나라들이 우리나라 자체에 좀 물도 부족하고 홍수나 가뭄 예방을 위해서 댐도 필요한데 그걸로 전기도 만들어서 경제 개발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뭐부터 하면 좋을까? 그럼 그 건설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일자리도 좀 생기면 좋고 이런 데서 수력 발전부터 출발하려는 나라들이 세계에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경제 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 약간 첫 불꽃 같은 역할을 의외로 물이 좀 수력 발전을 좀 해줄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 LA하고 샌프란시스코를 연결하는 이제 I-5 또 5번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 한 200km 구간에 제일 많은 프랜카드가 뭐냐면 No water, no future. No water, no job. 물 없이 이렇게. 미래도 없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게 이제 농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물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마시는 물도 해당되고 에너지도 해당되고 여러 가지가 모든 것들이 중복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에 국가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본적이면서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기초적인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산업은 반드시 육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물 관련 기술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거를 조금만 이제 마케팅 좀 잘하고 우리가 요즘 K-팝 뭐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K-워터들 그 회사 말고 우리의 물 문제를 전 세계에 조금 홍보하고 이것들을 갖다가 많이 판매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런 게 있을까요? 관심과 투자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이게 아까 말씀 수력 발전하는데 이거 첨단 사업 아닌 것 같은데 첨단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터빈 하나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핵심 기술이 있는데 이 핵심 기술은 우리가 R&D라든가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도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투자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너 나 물로 보냐? 이런 말. 네. 그래서 되게 욕이잖아요. 근데 이제 물로 보냐? 이 말이 이제 욕이 아닌 것 같다. 그 의미가 달라졌다. 정말 물이 에너지로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무궁무진하구나. 물이 우리의 산업의 동력,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 충분히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 기회였습니다. 물은 공공재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한 수 배워갑니다. 저희 다음에 또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